오늘은 박민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작가님 셀프 소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 패스트 캠퍼스 주식 투자 강사이고요. 그다음에 주식 공부 오일완성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여행 유튜버 침착맨, 네. 빠니보틀, 캡틴 따거, 뭐 곽범 이런 분들과 여행 다니고 있는 인생 부캐는 최고 민수고요. 필명은 샌드 타이거 샤크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 작가입니다. 네. 만능 엔터테이너 작가와 여행을 재테크까지. 아, 노느라고 사실 여기 자주 못 나와요. 여행 다니고 뭐 네. 개인적으로 뭐 놀고 이래가지고. 여기 수염이 좀 이렇게 희끗희끗 너무 멋있으신데 이게 여행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요, 게을러서 그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처음에 네. 제 다니는 회사에서 상당히 이 나름 이 금융업권이다 보니까 용모 단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깎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푸시를 하더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더라고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늙다 보니까 앞자리가 5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염 길러도 흰색이 좀 섞이면서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면 작가님 요즘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재테크 쪽 주식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예. 주변 분들이 작가님 만나면 요즘에 뭘 좀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시장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 막 좀 변동성이 크냐 뭐 이런 이야기들 최근 들어서 2007년 많이. 초반까지 왔습니다. 네. 많이 들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건가? 요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당분간 뭐 11월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다 반도체를 부르짖었거든요. 맞아요. 국내 반도체 하반기 맑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촬영하는 오늘도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많이 빠졌거든요. 간밤에 이제 애플이 이제 그 엔비디아 칩 대신에 구글 칩을 저 AI 그쪽에 탑재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있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트럼프냐 아니면 그 해리스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뭐 그 수혜주들 최근에 제일 재밌는 건 저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해리스 후보 쪽이 마리화나 이 합법화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관련 뭐 대마 관련한 의료 업체들이 관심을 최근에 받았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 그런 연설 나가셔서 맞아요. 미국이 비트코인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비트코인 그거와 관련된 뭐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자고 일어나면 좀 뭐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 그 변동성 특히 공매도를 지금 좀 제한을 해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증시에 좀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다 하면 아예 세게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 이상을 올려놓은 다음에 빠져나가 버리면 원위치 가다 보니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종목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좀 호재가 있다 그러면 세게 밀어버리고 다시 원점. 네, 이렇게 순환매 좋은 표현으로 하면 순환매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먹고 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요건 좀 여담인데 진짜 100만 유튜버 막 빠니보틀 뭐 침착맨 뭐 캡틴 따거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여기 우리 웅달님도 유명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완전 조족 지열이고요. 50만이 넘는. 네. 60만이. 60만인가요? 벌써 그렇게 또 됐나요? 제가 숫자를 안 세는 사이에 벌써 또 6자로 넘어갔군요. 네네. 그래도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에게 비하면은 정말 조족 지열인데 이분들은 무슨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게 캐시플로우가 되다 보니까 캐시플로우가 꾸준한 캐시플로우가 되면 굳이 재테크에 고민을 할 큰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웅달님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 침착맨이 건물 네. 사신 거 최근에 봤거든요. 아 저는 한 달 전인가? 저는 그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들어가지고 아. 예, 제가 이제 기타 큐슈를 여행 갈 때 이미 저는 그때 들었던 거라 이제 네. 릴리스 하기 전에 저는 들어가지고 그 팩트를 참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입 막고 있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어쨌든 이 우리가 사실 뭐 은퇴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결국 늙어서 캐시플로우가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미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은퇴를 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은퇴 전에 미리 만들어 놓자라고 이 고민들을 하는 거고요. 소위 이미 그렇게 이제 인지도를 쌓으신 분들은 네. 자기가 별다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아니면 자기가 별다른 구설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않으면. 자기가 성실하게만 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시카우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주식보다도 이 현금들을 안전하게 지키자. 이런 포인트들이라서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캐시플로우 은퇴 이후 캐시플로우를 잘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액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그 웅달책방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시는 그 저기 탤런트 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이 많기 때문에 이 웅달책방을 많이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관련된 서적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권을 봐야 돼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1년에 한 50권 정도. 네, 일주일에 하나 이 정도는 봐주시는 열의가 있어야 성실함이 결국 돈 버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고요. 뭐 1년에 50권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0권?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지식이 쌓여지지 않고는 나만의 어떤 해안이 쌓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뉴스를 매일매일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뭐 몇 안 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뉴스 읽어주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제가 책 쓰는데 필요한 그런 뉴스들을 제가 읽어야만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읽으면서 이제 기록을 남겨두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뉴스를 꾸준하게 좀 보시면 책과 뉴스와 그리고 웅달책방 이렇게 세 가지가 엮어지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제 강의 오픈하시잖아요. 예, 그 예.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지금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하고 한 3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ETF, 배당주, 공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까지 뭐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쑥스럽지만 네, 그렇게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도 읽고 뉴스도 읽고 보고 그다음에 작가님 강의도 듣고 그러면 예. 정말 완벽해지지 않을까. 네, 사실 제가 굿즈도 있거든요. 오늘 굿즈 입고 촬영한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얼렁뚱땅 상점에서 땡큐 티셔츠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최고민수라는 제가 밈이 하나 있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 네, 근데 그걸 입고 촬영한다는 걸 깜빡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불러주시면 네. 그거 입고 촬영하도록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미지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그러면 요 정도 타이밍에서 네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주식도 강의도 하신다고 하고 네네. 미국, 한국 다 다루신다고 하니까요. 네네. 요즘에는 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요즘 이제 저는 두 가지 섹터들이 이제 어.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AI. 아, 그거와 엮어진 뭐 반도체 네. 아니면 AI가 꺾인다면 이제 국내 기업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뭐 방산 네. 화장품 그다음에 바이오 뭐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뭐 식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좋죠. 우리 밸류업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의 수혜주인 금융 금융 진짜 많이 올랐죠. 네. 뭐 요런 섹터들이 하반기에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촬영하는 다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새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발표가 줄 이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의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의 어떤 선두주자고 오픈 AI, 챗 GPT 그 회사의 지분을 49%나 가지면서 AI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거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제 AI 투자 비용에 맞는 눈높이의 실적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퀘스천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AI 지금 산업이 일단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그런 제공업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이 AI 그 가속기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쪽으로 가는 이제 업체들이 실적이 이제 나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보통 적어도 2, 3년 정도는 더 투자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기 전까지는. 그래야 이제 한 2, 3년 후 정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고 그 뒤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우리 핸드폰에서 AI를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들이 될 텐데요. 일단 지금 당장의 그 뭐 매그니피센트 테슬라하고 알파벳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업체들의 실적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투자하는 비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요. 이런 클라우드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투자한 만큼 아직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킬러 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논쟁이 이제 하나의 하반기의 빅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AI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이런 게 좀 흔들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방산 바이오 그리고 저 식품. 예, 식품 또 원자력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금융 이런 섹터들이 결국 상반기 좋았던 그런 섹터들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수출 중심 기업들이 좋았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수출이잖아요. 환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가져가지 않게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제끼겠다. 그래서 뭐 유식한 말로 생물보안법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끼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이더니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 수주 공시도 내고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으면서 좀 강하게 이제 100만 원을 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하반기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그 M7 매그니피센트 7이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쪽에서 예상하던 그런 실적, 뭐 예상되는 그런 인프라를 AI 인프라를 이용해서 거둬야 되는 뭐 그런 사업적인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서 만약 주가가 눌렸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래도 모아가는 포지션이 돼야 될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세게 흔들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한번 올 때가 됐잖아요. 예,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아주 고맙게도 고마운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때려주고 반도체 뭐 중국 뭐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규제 일변도의 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을 하는 거죠. 뭐 바이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만 부자 나라에 우리가 너무 이 군사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을 주는 이슈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상당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돼서 반도체 관련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나 중국 관련 그런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호재를 맞는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라든지 그래서 미국 관련 오히려 기업들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그 매그니피센트 테슬라와 알파벳을 뺀 나머지 5개 기업들의 실적들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좀 저점을 좀 다져가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처럼 강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그의 말에 따라서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실적은 아직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먼 미래의 어떤 매출액 증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매그니피센트를 능가하는 그런 첨단 기술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다.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들이 미국의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네. 저점을 좀 잡아갈 때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간다고 하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M7은 좋고 그러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1등, 2등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삼성이 오늘도 그 외신에서 나왔는데요. 그 5세대 그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 한 2, 3개월 또는 3, 4개월 안에 납품 허락을 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오늘도 외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키는 결국 엔비디아가 쥐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에서 HBM 섹터에서 지금 현재로는 4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8단, 12단 올라가면서 하이닉스를 제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은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저도 좀 기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그 신제품 AI 가속기를 이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물량을 한 25% 정도 늘린다라는 또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25%를 마이크론한테 얻기에는 어려울 거고 SK 하이닉스의 생산량이 있는데 지금의 캐퍼보다 더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한테 그 부분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부품 업체를 다각화하는 게 네.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키는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 그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도 한 번 더 상반기에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이제 조금의 어떤 조정을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들이 좀 독점적으로 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뺏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와 지금 같은 생태계에 있다 보니까 같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8, 9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한 대에 한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주면서 그런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업체들이 계속 쓸 거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지금 손을 잡고 관련 그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애플도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칩을 지금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 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하이닉스에게는 조금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 어찌됐든 이 HBM을 여러 군데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어떤 수혜는 하이닉스에겐 좀 슬픔이 되는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아픔은 이렇게 하이닉스에게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다음 반도체가 있어요. CXL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치고 나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이 언제까지 영원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CXL이라고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메모리가 이제 CPU를 쭉쭉쭉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안 하던 걸 하면서 갑자기 AI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앞서 나갔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삼성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 시장 파일을 좀 삼성전자가 뺏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뭐 시간의 문제지 뺏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시간의 문제다. 잠깐 이번에는 그 국내 이슈 중에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좀 뜨거운 핫 이슈를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 금투세 우려가 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금투세는 이제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이게 이제 지금 야당이죠. 지금 야당 정권 하에서 이게 만들어진 네. 어떤 제도잖아요. 그래서 부자 증세 측면에서 이제 언급이 된 건데요. 근데 약간 좀 다르게 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 지금 투자자들이 다 미국장으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중심의 시장이 돼버렸고. 코스닥은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그래도 난 것 같은데. 그렇죠. 코스닥에 쓸만하면 이제 코스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돈을 벌었는데 소위 말해서 몇 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게 그나마 큰 장점이어서 대부분 몇 억을 벌지 않고 많이 잃지만 어찌됐든 돈을 벌면 큰 손들이 돈을 벌면 그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어서 그래도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금투세를 내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세금을 세게 낸다고 하면 차라리 분리과세하는 미국 시장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당연할 것 같아요. 22% 분리과세를 내면서 차라리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같은 그 시장 파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장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뭐 10이나 될까요? 뭐 이런 시장 파이에서 그나마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세금 경쟁력으로 버텼는데 세금을 동일시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유동성이 없는 시장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와서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혹여되면 11월 이후부터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중국을 때려댈 거고요. 우리의 그 수출 1, 2위 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으면 우리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요. 여기에 금투세까지 도입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실물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자도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 좀 그닥 증시에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증시는 좀 이렇게 부자 증세 개념보다는 어떤 증시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증시의 붐업 지금 밸류업도 그런 거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국내 회사들은 배당을 적게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당을 좀 많이 주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라서 좀 금투세는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다행히 이제 지금 정부나 이런 여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을 미루려고 하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세금이 금투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밸류업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밸류업은 지금 그래도 진행한 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네. 어떻게 좀 결과를 좀 지금까지의 결과를 논한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대통령 임기까지는 밸류업이 시장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하는 제도들은 정부가 굳이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밸류업을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섹터들 최근 들어서 은행 주들이 한 50%씩 올랐잖아요. 맞아. 결국 그런 밸류업의 최대 수혜는 금융주들이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이런 섹터들 그리고 최근 보험도 그렇고 금융 자체가 이제 고배당주였으니까요. 오른 게 별로 없었으니까 고배당주들이 밸류업 결국은 이제 그 기업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고 뭐 자기 주식 매수해서 소각하고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뭐 깎아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정부도 많이 이제 좀 더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밸류업 수혜주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섹터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좀 좋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는 폐지, 밸류업은 폐지를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아. 그래서 여소야대고 어떤 그 각 당의 어떤 원칙들이 있다 보니까 최선의 방법은 일단 금투세를 좀 미루는 거겠죠. 예,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봐서 좀 지금 사실 증시의 그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오를만 하면 좀 악재들이 많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장을 꺼트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회사들이랑 자동차 섹터잖아요. 여전히 유효할까요, 투자로서? 일단 금융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뭐 한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배당 시즌이 가까이 온다는 점은 또 하나의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밸류업 주들은 허허실실 꾸준하게 하루에 뭐 1%, 2% 원래 배당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허실실 그렇게 관심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면 좀 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뭐 실적이 이제 거의 정점에 온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라면 결국 금리 인하 결과 이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하락하면 자동차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막대한 관세 이런 좀 우려감들이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은 좀 떨어질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한국은행 부총재를 하셨던 분께서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한 1년 정도는 1,300원대 이상으로 환율이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가 남아있네요. 그 트럼프가 되실 것 같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해리스의 경쟁력을 좀 높게 보거든요. 원래 그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를 뺏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러스트벨트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흑인도 많고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얼만큼 투표장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경합주들을 지금 트럼프가 2, 3%뭐 많게는 4, 5%씩 앞서 있는데요. 그중에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런 러스트벨트 몇 군데를 가져온다면 해리스도 선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9월 달에 또 한번 이 맞짱을 뜨잖아요. 검사와 범죄자 뭐 이런 컨셉으로 아마 나갈 텐데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 젊다. 난 젊다. 이게 또 트럼프의 캐치 프레이드였는데 지금 20살 많거든요. 그래서 20살 많고 범죄자고 또 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해볼 만한 그 9월 달 그 토론회 결과 이후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간이 명관이라고 많은 어떤 지금 이 변화보다는 기존 바이든 정책을 이어갔던 부통령이잖아요. 앞으로 한 8년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자체가 어떤 통상 압력 이런 건 세겠지만 트럼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 다 해리스가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뭐 민주당이 되면 통상 압력도 있을 거고요. 또 해리스가 AI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뭐 마리아나 합법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낙태 뭐 이슈라든지 우리 정서상으로는 좀 다른 이슈들도 있지만 글쎄요. 뭐 본인이 투자하는 섹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화석연료 일단 석유값이 싸질 거거든요. 그 트럼프가 되면 그러면 지금 죽쓰고 있는 화학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선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 그런 뭐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후불리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방위비 압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살림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트럼프는 좀 그러니까 공화당의 다른 후보보다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핵무기 갖고자 하시는 분들, 방산 쪽에 계신 분들은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제 그 해리스도 최근 들어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좀 가상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원래 민주당 쪽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규제 일변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맞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저희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트럼프랑 해리스 이슈도 있고 일단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안전하다 싶으면 이제 금융주 섹터 쪽에 예, 고배당주 그리고 리츠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이 즈음에서 그 미국 그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지금 기대되고 있잖아요.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잘 해줄 거냐. 시장은 이제 9월 달부터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배당주들이 더 관심을 받을 거고요. 또 이 찬바람 시즌이 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로우볼이라고 하잖아요. 로우 발러틸러티 해갖고 변동성이 적은. 그래서 뭐 그런 섹터들 배당주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가장 좀 뭐 양날의 검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배당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AI 관련해서 기대감, 버블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정은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버블은 맞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근데 버블이어서 조정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성이라는 건 또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3, 4년 더 투자가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 과연 독점력 유지, 당장 한 적어도 1, 2년 정도는 엔비디아가 독점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 왜냐하면 칩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브로드컴과 오픈 AI가 뭘 만든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게 빨라야 202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 설비를 갖추고 뭐 인프라를 갖추고 그게 아웃풋이 나온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당장 뭐 세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다만 이제 이게 한 3, 4년 후에도 계속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미국 기술주를 담은 뭐 ETF라든지요. 이런 섹터로 조금 그러니까 개별 기업보다 섹터 중심의 ETF, 기술 섹터를 좀 이런 조정장에서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그니피센트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로서는 앞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네, 왜냐하면 아직도 트럼프가 건재하고요. 물론 테슬라 자체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수혜주로서 지금 보고는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미중 갈등 속에서 결국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수록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을 좀 잃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테슬라는 전기차보다는 AI, 휴머노이드 이런 섹터들의 어떤 그런 기술력 어제도 그 테슬라에 대해서 포드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어젯밤에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테슬라를 전기차로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AI 기업 그리고 휴머노이드로서 로봇택시 이런 섹터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포드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전기차 섹터로 보면 지금 매출 감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AI 뭐 도조라는 그런 슈퍼 컴퓨터도 지금 어찌됐든 AI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둬서
테슬라도 결국은 매그니피센트의 메인은 AI잖아요. 뭐 7개 기업 전체가 AI 칩을 만들거나 AI 가속기를 만들거나 클라우드를 하거나 아니면 AI 관련 소프트웨어나 온 디바이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AI로 가는 그런 세상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다. 다만 투자한 만큼 돈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킬러 앱이 없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즐거움을 선사하고 늘 끼고 보는 앵그리버드 같은 그런 킬러 앱이 없다는 게 지금 좀 아쉬움이어서 그게 버블 논란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앱 알파벳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발표를. 근데 알파벳 구글 자체가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 3위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 한 30여 프로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그 오픈 AI 지분을 49% 갖고 있으면서 거의 25%까지 지금 따라왔는데 이제 구글은 한 11%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오픈 AI가 구글처럼 검색 엔진을 최근 발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구글 입장에서는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최근에 일라이 릴리라는 그 비만 치료제가 그 암젠이나 로슈, 암젠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맞는. 지금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에다 이렇게 주사를 놓거든요. 근데 이제 암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놓는 지금 주사를 임상 중에 있어요. 근데 로슈는 한 발 더 떠서 먹는 약. 왜 주사를 놓겠어요? 이게 먹는 약으로 만들면 성능이 떨어져서 주사제를 놓고 있거든요. 근데 로슈 글로벌 넘버 원 그 제약회사잖아요. 스위스 기반으로. 그 로슈가 지금 경구용 약 물론 일라이 릴리도 만들고 있지만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가 세게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알파벳 조정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정을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중에 제일 약한 두 연결고리들은 실적 발표로 좀 흔들렸거든요. 근데 오늘 밤부터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강세를 띌 수도 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조정 없이 또 다시 약간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또 될 수 있는 어찌됐든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너무 악화되지 않는 게 이제 일단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버려서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경기가 꺾였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경기가 너무 많이 꺾였다 하면 시장이 오히려 좀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아니 연착륙이라고 하죠. 연착륙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 그다음에 빅테크의 어떤 실적 발표, 트럼프와 해리스의 어떤 선거 결과 이런 변동성 요소들이 어찌됐든 11월 달에는 해결이 되겠죠.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일단 국내 섹터는 잘 되는 애들은 아까 언급했던 그런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섹터 그리고 밸류업이라는 이슈로 많이 곽강을 받았던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가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자동차도 뭐 고배당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섹터들이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AI, 그 미국의 대선 이거에 따라서 또 적절히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그 축구의 비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3-4-3, 뭐 3-2-5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안전한 배당주를 로우볼을 한 40%, 뭐 30% 이렇게 우선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M7을 공격수로 좀 배치시키고 채권을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처럼 좀 뽑았을 수 있는. 요즘 채권 레버리지 사시는 분들도 많대요. 아 예. 근데 채권은 결국 뭐 레버리지도 좋은데요. 뭐 세금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는 채권을 직접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또 수익에 대해서 세금 내고 뭐 이런 부분 ETF 채권 ETF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세금 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작가님 이번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작가님께서 그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MZ 세대에게 인지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뭐 그 앞서 언급했던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MZ 세대들에게도 역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MZ 세대들이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코인도 공격적으로 많이 맞아요. 하시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단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단기 트레이딩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과연 수익 내기가 쉬운가? 그래서 뛰는 가슴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건 좋으나 결과를 보면 실패를 많이 해서 좀 중장기 투자도 좀 나눠서 하고 저는 젊은 친구들일수록 배당주 투자를 좀 참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 따박따박 인생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도 기니까 배당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고배당주 아니면 배당 성장률이 높은 배당 성장주 이런 포커스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길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웅달책방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그 진짜 요즘에 출판사분들 좀 만나면은 재테크 책이 잘 안 팔리는데 코로나 때에 비하면 훨씬 안 팔리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팔리는 그래도 주식 책이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 책들, 단타 책들은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네.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양날의 그런 면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많이 안 빠져준다는,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있는데 많이 안 빠진다는 점은 좋긴 한데 이게 변동성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면 되는 데는 밀어 올려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작전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맘먹고 소위 말해서 뭐 우리 리딩방 뭐 이런 데서 오늘은 이거를 올리겠습니다 하면 올려버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신문 보면은 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음모론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공모주들이 처음 상장할 때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막 며칠 막 미친 듯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엄청 빠지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사자라고 할 때 아니다는 세력이 없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과도하게 가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어떤 이슈가 딱 발생이 되면 과도하게 막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관심 받는 애들로 다 가버리면 이게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돼서 그건 결국 단기 트레이딩에는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오늘 화끈한 게 뭐야. 그래서 오늘 화끈한 거를 예를 들면 원래 한 5%만 올라야 되는데 한 15%씩 올려버리고요. 결국은 이제 5%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 한 10%의 갭을 너무 즐겁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맞이하는데 이게 매번 수익 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많이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아 들어가고 매번 따면 좋지만 이게 결국 그 어떤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리고 이제 한 번 먹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또 막 트레이딩을 몇 번씩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재밌어 하시겠지만 대다수의 그 어떤 젊은 MZ들은 많이 좀 실패를 하지 않나. 네. 제 주변에서 봐도 뭐 그렇게 데이 트레이딩 해서 오늘은 이렇게 잘 됐어야 했지만 며칠째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미국장은 이거보다 나은 거죠? 미국장도 이제 어느 걸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러셀 2000이라는 게 많이 각광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1000위에서 3000위까지의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AI나 그다음에 나스닥 뭐
S&P 500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피난처로 러셀 2000 같은 그런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고 밈주식이라고 하죠. 그런 뭐 밈주식들도 막 움직이고 하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해외 주식에 리딩방을 하시는 또 와. 한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90% 올렸다가 다음날 90% 빼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변동성도 미국은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형주 중에서 기술주 섹터들이나 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전통적인 뭐 금융 섹터들도 관심을 받겠지만 어찌됐든 대형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하면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작가님 그러면 이렇게 MZ분들에게도 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또 다양한 연령층이 계시니까요. 전반적인 또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을 때는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뭐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배당주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배당주는 항상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배당주 제가 연초에도 다른 어떤 외부 이벤트들이 있으면 나가서 배당주를 50%씩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이런 말씀들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 배당 섹터들이 올해 한 40% 정도씩 올랐거든요. 맞아요. 물론 밸류업이라는 정부에서 큰 어떤 수혜를 정책적인 수혜를 주긴 했습니다만 이 배당이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더욱 배당이 더 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상관없이 그 배당을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죠. 배당 1년에 배당을 한 번 주다 보니까 이 배당락, 배당부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철학도 들어맞고 아니면 뭐 8% 미국 주식 웬만한 고배당주들이 잘 받아야 한 3, 4% 배당 주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국내 고배당주들 아직 뭐 8%, 7% 이렇게 배당 주는 그런 배당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한 50% 정도는 안정성을 추구해 가면서 뭐 미국의 성장성 아니면 좋아하시는 단기 트레이딩 이런 것도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주를 한 50% 이상 투자를 해서 최대한 좀 지키는 그러면서 배당을 받는 그런 안전한 투자를 이어가시고 웅달책방도 꾸준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민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